현재 당신의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게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돈에는 너무나도 많은 흐름이 존재합니다. 금리나 이자에서부터 적금과 대출, 그리고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투자 이익과 손실까지 정말 너무도 다양하죠. 하버드 대학의 폴 터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춤추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 춤은 때론 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삭 주저앉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누군가를 춤추게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무너뜨리거나 빼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특성상 형태가 없거나 모르는 것 혹은 알 수 없는 것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거쳐지고 형태를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익숙함으로 다가가며 결국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숨어있던 돈의 형태가 EBS 다큐 프라임에서도 방영되었던 돈의 얼굴에서 완벽히 파헤쳐졌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돈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힌트를 남겼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속 중요한 메시지들이 얼마 전 새롭게 한 권의 도서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형태로 보이시나요? 만약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멈칫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 여러분은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돈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실 테니까요. 영상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돈의 탄생입니다. 과연 돈은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준다. 하지만 돈을 숭배하면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즉, 누군가에게 돈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추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정의되죠.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물론 지금의 돈은 종이 조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초기 돈의 얼굴은 사실 종이가 아닌 물물 교환의 대체제로서 사용됐습니다. 오랜 세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물건과의 교환이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교환이 빈번하고 선호도가 높은 물건들은 자연스레 더 큰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죠. 즉, 초기 화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 두 번째, 교환의 매개로 편리해야 하는 것.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휴대하기 편하고 썩지 않으며 조그마한 물품인 쌀, 소금, 옷감, 금, 은, 철, 조개 등이 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믿는 무언가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고 대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지속됐습니다. 특히나 금이나 은처럼 금속 화폐들이 말이죠. 하지만 총량이 정해져 있는 금속 화폐들은 통화량의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이 가지고 다니기엔 무겁기도 했으며 게다가 시대마다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금의 실질 가치만큼 녹여서 화폐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끝에는 그 보증을 국가의 왕이나 영주들이 해주며 금속 화폐 보증서 개념의 태환 지폐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정부나 은행이 다른 실물 자산과의 교환을 보장하며 돈의 얼굴은 조금씩 바뀌어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신뢰를 유지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실질 가치는 종이가 아닌 바로 금속 화폐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돈은 어떨까요? 현 시대의 화폐들은 그때의 개념과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을 보증해주는 문서라기보다 인쇄된 지폐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죠. 즉, 신뢰가 실물 자산에서 종이로 옮겨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쇄된 종이 그 자체를 믿게 됐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화폐는 금을 교환하는 차용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영국이 금 본위제를 도입하며 영국의 화폐는 국제통화체제로 자리 잡게 됐죠. 쉽게 말해 영국 파운드와의 가치를 금에 연동시켰고 여러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이 규칙을 따랐습니다. 서로 무역을 하며 거래를 해야 했기에 국제무역 간의 각국 통화 가치를 파운드를 공통으로 쓰며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거죠. 하지만 화폐와 금의 동거를 이어가던 서양에서 이 믿음 체계를 뒤집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의 금융 세력은 점차 몰락했고 동시에 유럽 전쟁에 공급할 군비 공장과 세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던 미국의 달러가 점차 힘을 얻어갔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4년 전 세계에서 47개국의 대표들이 전쟁을 통해 황폐해진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의 브레턴 우즈라는 작은 마을에 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국제 통화를 파운드가 아닌 미국의 달러로 채택하도록 아래의 조항에 약속했죠. 금 1온스는 35 미국 달러로 고정된다. 이렇게 세계 기축 통화는 바뀌게 되며 금은 달러로, 달러는 각국의 통화들로 운용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의 지폐를 엄청난 속도로 찍어냈고 시중에 풀린 달러의 통화량이 급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 보유량을 증명해주던 달러의 가치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기축통화인 달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으로의 환전을 요구했으며 독일과 스위스는 미국 달러 체제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며 197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다는 금태환 중지를 공식 선언합니다. 즉 돈과 금은 여기서 완전한 이별을 했어요. 돈이 종이가 된 엄청난 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시중에 존재하는 돈의 양, 통화량은 지금도 각국의 정책에 따라 종이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공급이 가능하죠. 그렇게 세계 경제는 달러 환율이 아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랬기에 오늘날의 각 국가 간의 환율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은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국가들은 지폐를 인쇄하는 양을 뜻하는 통화량 그리고 금리 등 다양한 정책 등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은 금이 아닌 인쇄된 종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명목 화폐를 믿기 때문이죠.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노상 강도처럼 폭력적이고 무장 강도처럼 무섭고 저격수만큼 치명적이다. 물론 달러의 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기축통화로서 가장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달러의 영향권 아래서 달러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산정하는 각각의 국가들은 화폐 발행, 즉 통화량을 오판하거나 남발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과장을 섞어보자면 하루아침에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의 원산지 미국의 인플레이션까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미국 달러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니까요. 바로 이 이유로 같은 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 수 있는 건 작아집니다. 바로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태환화폐에선 볼 수 없던 이 현상이 종이 그 자체가 돈이 되는 명목 화폐로 바뀌며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월급이 10% 올라도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물건값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은 느끼기 쉽지만 비슷한 맥락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인 숨겨진 인플레이션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금리를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경제 내 대출 비용과 소비 및 투자 활동을 통제하고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상승 속도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는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금리, 즉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반대로 높은 금리에는 지갑을 닫습니다. 도서에선 이렇게 설명됩니다. 세상의 돈이 물이라면 금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와도 같다. 즉 금리 변화는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경제의 흐름대로 바뀌며 혹은 돈의 임대세라 불리는 금리, 이 부분을 이해해야 경제적 시야가 밝아집니다. 숨겨진 또 다른 돈의 얼굴이 여기에 있거든요. 만약 1억 원이라는 돈을 예금한 후 3.5%
1.5%의 금리는 350만 원의 이자를 쳐주지만 그의 물가 상승률이 만약 2%라면 예금액의 2%인 200만 원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게 되는 실제 이익, 실질 금리는 1.5%인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넘어가면 수중에 남는 돈의 가치는 예금액보다 적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가격인 금리 때문에 어떤 때의 대출은 기회이자 능력으로 포장되고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배신처럼 다가오는 거죠. 연세대학교의 최상엽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는 누군가에겐 축적의 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파산의 문턱이 된다. 결국 이자의 무게는 숫자보다 무겁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가끔씩 보이던 이런 돈의 흐름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물교환의 수단에서 금을 보증해주던 차용증, 그리고 종이 그 자체의 가치를 담은 지폐에서 디지털화가 되며 생긴 전자화폐, 가상화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뢰가 필수 불가결했기에 점점 떨어져가는 중앙화된 기존 금융 시스템은 국가나 은행, 그리고 기관이 필요 없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만들어주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로의 변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되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는 거품이며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신뢰의 매개체입니다. 만약 모두가 믿는 가치가 생긴다면 지금 종이의 가치가 담긴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돈의 얼굴이 될 수 있겠죠. 즉,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돈의 얼굴이 달렸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모두에게 돈은 다른 얼굴을 하고 또 변해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에 따라서 울고 웃고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돈의 얼굴의 마지막 문장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전문가의 스토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투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과 만나는 일이 곧 투자이고 그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결국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던 돈의 얼굴은 바로 우리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로 돈을 마주하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돈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 이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에서 나눈 돈의 얼굴 속 메시지들이 돈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거치는 시작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노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게으른 부자가 되세요. 단언컨대 바로 이게 성공을 마스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는 더욱더 불공평해집니다. 누군가는 개발도상국에서 최저시급을 벌 때 또 다른 누군가의 자산 가치는 한 해 수백조 원이 늘어나기도 하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 가치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281조가 올랐어요. 주말을 뺀 주 5일간 매일 1조를 번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S&P 지수의 수익 중 무려 92%가 상위 10개의 회사에서 만들어지죠. 물론 이 예시들은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 차이를 줄여보면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이런 부의 양극화는 도대체 왜 점차 심화되는 걸까요? 만약 소수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뒤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리처드 코치라는 한 남자는 80대 20 법칙이라는 메시지로 그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설명했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주도합니다. 또한 돈뿐만이 아닌 우리가 보내는 시간, 하는 업무, 공부와 투자,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도 이 법칙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는 인생을 바꿀 큰 변화를 가져오죠. 이번 영상에선 적은 노력으로 크게 성취하는 불변의 진리, 80대 20 법칙 속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80대 20의 법칙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 연구 자료를 통해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부의 불평등 현상을 발견하며 파레토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불균형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20%에서 30% 정도가 70%에서 80%의 결과를 이뤄낸다고 했죠. 리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80대 20 법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각각 똑같은 중요성을 갖기를 바라고 모든 기회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를 기대합니다. 흔히 50%를 투자하면 50%를 얻는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고방식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80대 20 법칙을 적용해보면 불균형의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를 뛰어넘는데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런 그의 말은 직접 보기 전에는 믿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주식의 75%도 미국 전체 가구의 극소수인 5%가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 개인의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칙에 따르면 제품, 소비자, 직원의 20%가 이익의 80%를 창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대로 이해하자면 제품, 소비자, 직원의 80%가 전체 이익의 20%만 만들어낸다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이 두 부류를 핵심적 소수와 하찮은 다수라 나누며 리차드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우리가 80대 20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 법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 직장, 일터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80대 20 법칙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법칙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자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성과는 단순히 증가하는 것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생산적인 쪽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약한 자원의 효율을 가장 생산적인 자원을 활용할 때만큼 높이는 것이죠. 그의 말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20은 8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반직관적인 문장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다수보다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수가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죠. 만약 80%의 결과를 만드는 20%를 2배로 늘리면 결과는 160%, 3배로 늘리면 240%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서두에 말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수많은 자산가들은 이 법칙을 알고 있고 일상에 녹여내기에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당연하게 애플과 오라클 등 세계적 기업들도 모두 하나같이 이 비밀로 성공을 이뤘어요. 그렇기에 리처드는 중요한 20%를 찾으려는 80대 20 분석과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매우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며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하는 데 있죠. 그러니 사색을 중시하고 전통에 얽매이지 마세요. 즐거운 삶을 추구하며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불균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즐겁게 조금 일하고서도 훨씬 더 큰 수입과 만족감을 얻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훨씬 더 자유로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80대 20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즉, 대부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경쟁에 참가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경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문장은 너무나도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극히 적은 시간에 하는 일들의 가치가 숨어 있으니 시간을 효율적인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시간이 부족할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죠.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20%의 시간으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을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80대 20 사고방식은 시간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동양적인 쪽으로 바꿔줘요. 이제껏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직선,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해왔죠. 그러나 80대 20식 시간 개념에서는 시간을 반복해서 순환하는 원으로 파악합니다. 이 관점은 일찍이 시계를 발명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죠.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와서 실패로부터 배우고 가치 있는 관계를 깊게 하고 제품을 개량하거나 삶의 가치를 풍성하게 만들 기회를 선물합니다. 이런 시간 혁명을 위해서는 7단계가 필요해요. 첫째,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 둘째, 여유로움에 대한 죄의식을 버리기. 셋째, 자기 스스로를 위해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타인이 강요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넷째, 상식을 뒤집는 시간 활용법을 찾기.
5번째, 80%의 성과를 내는 20%의 시간을 파악하기. 6번째, 핵심적인 20%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리기. 마지막 7번째, 가치가 낮은 활동을 중단하기. 또한 시간 활용법에 대해 생각할 때는 다음 2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리고 시간의 효용을 몇 배나 늘릴 수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예스가 아니라면 좋은 시간 활용법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전한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는 많은 비판과 반론을 받았다며 이렇게 덧붙였죠. 혁명은 본래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면서 위험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혁명 시작 전에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죠. 항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연결시켜 사고하세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밑바탕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 현재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런 그의 말에 공감이라도 하듯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희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시간뿐만 아닌 투자와 돈에도 마찬가지로 80대 20 법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리처드는 수많은 투자 조언까지 남겼죠. 돈에도 예측 가능한 불균형적인 분포가 존재하니까요. 소득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보다 재산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는 부는 소득이 아닌 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들도 정리했죠. 부자들은 이런 작은 비밀들을 알고 있기에 남들이 말하는 그런 투자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지킬 수 있는 투자를 이어가고 그 결과로 부의 양극화는 가속화됩니다. 리처드는 말합니다. 돈은 돈을 낳습니다. 하지만 돈을 낳는 방법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생기죠. 힘든 일은 피하고 불가능한 일은 하지 마세요. 대신 해야 할 일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번 영상 리처드의 적은 노력으로 크게 성취하는 80대 20의 법칙이 어떠셨나요? 물론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되는 베스트셀러지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또 다른 도서 80대 20 법칙 행동편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80대 20 법칙들을 이해하는 자세한 방법과 생각 방식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 열심히가 아닌 똑똑하게 시간과 자원을 쓸 때 우리는 더 이상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시작하고 돈과 시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리처드 코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드는 20%를 돌아보게 만들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터닝포인트였습니다.